미수가 지혜, 정말 아픈 거 맞아? 왜 그런 걸 물어? 나 병원에 가봤어. 근처 큰 병원 다 가봤는데 지혜 기록이 없더라. 선이야, 넌 날 의심하는 거야? 40년 친구를? 아니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에이, 선이야. 실망이다. 친구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미수가 나는 그냥, 난 정말 실망했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며칠 후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이야, 나 정숙이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언니? 어제 카페에서 미숙이가 친구들이랑 있는 걸 봤어. 그런데 미숙이가 너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 선이는 봉이라서 뭐만 하면 돈을 준대. 40년. 40년 동안 내가 믿었던 친구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봉으로 봤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진짜 친구인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벨소리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비누 거품이 묻은 손으로 급하게 앞치마를 닦아내며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선이야, 제발 날 좀 도와줘. 우리 지혜가 죽을지도 몰라. 40년을 함께한 친구 미숙이의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미수가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지혜가 급성 백혈병이래.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급성 백혈병?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혜는 제가 아기 때부터 봐온 아이였거든요. 28살 꽃다운 나이에 그 예쁜 아이가 백혈병이라니. 병원은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아니야, 선이야. 지금 더 급한 게 있어. 돈이.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한텐 그런 돈이 없어. 5천만 원.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 7천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자 앞으로 살아갈 노후 자금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미수가 울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 선이야,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 40년 친구잖아. 지혜는 내 조카나 마찬가지고. 선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5천만 원. 그 돈이면 아들 민수 결혼 자금도 보태줄 수 있었고 딸 수진이 아이 학원비도 도와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노후를 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게 남는 건 2천만 원뿐이야.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친구 딸의 생명이 더 중요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5천만 원 전액 인출하시는 거 맞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친구 딸 수술비예요. 그래도 큰 돈인데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어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수진에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특히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왜 남의 집 일에 그런 큰 돈을 쓰냐며 난리를 칠 게 분명했어요. 네, 상의했어요. 빨리 해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두툼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의 쥔이 묵직했어요.
이게 제 인생 60년의 무게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2시 미숙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숙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선이야. 미숙이가 제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한겨울 얼음장 같았습니다. 미숙아, 앉아. 커피 시킬까? 아니, 괜찮아. 나 아무것도 못 넘어가. 많이 힘들었구나. 선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남편 잃고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내가 다 알잖아. 괜찮아. 지혜만 살면 돼. 저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 미숙이에게 건네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5천만 원 다 들어있어. 미숙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선이야, 나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답은 무슨, 지혜만 건강하게 낳는 게 보답이지. 꼭 갚을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갚을게. 갚긴 뭘 갚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미숙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이야, 넌 정말 천사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언제 수술이래? 다음 주 월요일이래. 큰 병원으로 옮겨서 하기로 했어. 그래. 지혜한테 이모가 응원한다고 전해줘. 면회 가도 돼? 아직은 면회가 안 된대. 수술 끝나고 안정되면 꼭 연락할게. 알았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카페를 나서는 미숙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한 일이야. 친구 딸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제 노후 자금이 사라진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민수가 와 있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5천만 원 인출하셨다던데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큰돈 인출하셔서 확인차 연락드린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 돈 어디 쓰신 거예요? 친구 딸이 아파서 수술비가 급해서 빌려줬어. 뭐라고요? 며느리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남한테 그냥 빌려주세요? 남이 아니야. 40년 친구야. 40년 친구면 뭐 어때요? 차용증은 받으셨어요? 차용증? 그런 거 안 받았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어머니, 아들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5천만 원을 차용증도 없이 그냥 빌려줬다고요?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 친구 딸이 백혈병이래.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잖아. 그래도 그렇죠.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 결혼 자금 마련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노후 자금이 그거밖에 없으시잖아요. 그걸 다 쓰시면 어떡하세요?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왜 그러세요? 민수야, 하지만 친구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외면해? 엄마는 너무 착하셔서 탈이에요.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도 한숨을 크게 쉬며 뒤따라갔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참 예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 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미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 20살의 우리는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미숙이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선이야, 우리 영원한 친구하자. 1985년 2월 15일 미숙이가. 영원한 친구. 그래. 우린 40년을 함께 해왔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친구였어요. 미숙이네 집이 가난해서 학용품도 제대로 못 샀을 때 제가 용돈을 모아 공책이랑 필기구를 사줬습니다. 20살 때 미숙이가 결혼 자금이 없어 울었을 때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300만 원을 줬어요. 30살엔 미숙이 남편 사업 자금 500만 원, 40살엔 지혜 유학비 1천만 원. 생각해보니 평생 베풀기만 했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친구니까. 사진 속 미숙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우린 정말 행복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저녁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이야, 지혜 수술 잘 끝났어.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중환자실에 있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시더라. 휴, 정말 다행이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 내 덕분이야, 선이야. 넌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야. 에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정말 고마워. 조금 안정되면 꼭 보여줄게. 그래,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내 선택은 옳았어. 비록 노후 자금은 줄었지만 친구 딸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미숙이한테 연락이 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왔는데 2주가 지나도록 미숙이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며 급하게 끊었습니다. 지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응, 좋아졌어. 근데 선이야, 미안. 지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미숙이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혜 상태가 안 좋아진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설쳤어요. 혹시 병원비가 더 필요한 건 아닐까? 미숙이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딸 수진이 생일이라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스카프를 사주려고 여성 액세서리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품 핸드백 매장 쪽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포장해 주세요. 카드로 할게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이었어요. 그것도 명품 매장에서 핸드백을 사고 있었습니다. 판매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 제품은 320만 원이십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320만 원.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이 백혈병 수술을 받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간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3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는 거죠? 미숙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선이야. 여기 웬일이야? 딸 선물 사러 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선이 자꾸만 미숙이 손에 들린 명품 핸드백으로 갔습니다. 너는 쇼핑하러 왔어? 아, 이건
미숙이가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고 다음 주면 퇴원한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수가 그 가방은 비싼 거 아니야? 아, 이거 선이야, 미안해. 사실은 미숙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혜가 많이 좋아져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너도 알잖아. 내가 한 달 내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기분 전환.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빌려간 지 3주 만에 320만 원짜리 가방으로 기분 전환이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선이야, 미안해. 내가 연락 잘 못해서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괜찮아. 지혜 간호하느라 바빴겠지. 응. 그럼 나 먼저 갈게.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꼭 연락할게. 미숙이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선물을 사러 왔다는 것도 까맣게 잊었어요. 뭔가 이상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딸이 백혈병 수술을 받았다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돈 쓸 여유가 있을까? 3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 아니야. 설마. 제 생각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40년 친구를 의심하다니 제가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SNS를 열었습니다. 요즘은 딸 수진이가 가르쳐줘서 가끔 보곤 했거든요. 미숙이의 계정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 해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힐링 여행 중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네요. 사진 속 미숙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특급 호텔 조식 뷔페 사진,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셀카. 올린 날짜를 보니 어제였어요. 어제요. 백화점에서 저를 만난 바로 그날 미숙이는 제주도에 있었던 겁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5성급이면 하룻밤에 얼마야? 완전 럭셔리한데? 부자 언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성급 호텔. 제주도 여행. 딸이 백혈병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5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여행을 가는 거죠?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포상 여행을 보내준 건 아닐까? 아니면 미리 예약해뒀던 여행인데 취소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간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사진 속 미숙이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딸이 큰 수술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나 선이야. 지금 어디야? 응, 집에 있어. 왜?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집에 있다니. 아,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지혜 어떤가 해서.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선이야,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미숙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40년 친구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미숙이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걸 SNS로 확인했습니다. 여행 사진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면세점 쇼핑백들, 스파 체험 사진. 돈이 없다던 사람의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야. 응, 선이야. 무슨 일이야? 미숙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기, 미숙아, 돈 말인데. 돈? 응. 지난번에 빌려준 5천만 원.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숙이가 입을 열었어요. 선이야, 왜 그래? 갑자기 돈 얘기를 하고 그래? 아니, 그게 나도 사정이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인데? 미숙이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에이, 선이야. 우리 40년 친구 아니야? 친구 사이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수가 무슨 소리야?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돈이 생기면 당연히 갚을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해? 나 진짜 섭섭하다. 섭섭하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섭섭한 사람인데 미숙이가 섭섭하다니. 미숙아, 나는 지금. 선이야, 나도 힘들어. 지혜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친구가 돈 타령이야? 진짜 실망이다. 미숙이가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잘못인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가 집에 왔어요. 며느리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미숙 이모한테 연락해봤어요? 응. 오늘 통화했어. 돈 갚겠다고 했어요? 그게 아직은.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차용증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며느리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친구한테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SNS 봤어요? SNS? 네. 미숙 이모 인스타그램 보면 제주도 5성급 호텔 여행 다녀왔던데요. 명품 가방도 사고. 나도 봤어.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당장 돈 달라고 하셔야죠.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가 뭐예요? 엄마 돈으로 호강하는 게 친구예요? 며느리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결혼 자금 준비하느라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5천만 원을 친구한테 그냥 줬잖아요. 준 게 아니야. 빌려준 거야. 빌려줬으면 받아내셔야죠. 근데 받아낼 생각은 안 하시고 친구 하시잖아요. 지은아, 말 조심해. 민수가 며느리를 제지했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저희 결혼식 때 축의금 얼마 모았는지 아세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는 친구한테
5천만 원을 그냥 줬어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본 적 없는 제가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도 알아. 내가 바보 같다는 거. 그런데 어쩌겠어. 친구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진짜예요? 정말 백혈병 맞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백혈병일까?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명품 가방, 제주도 여행, 거짓말, 차가워진 태도. 엄마, 확인이라도 해봤어요? 지혜가 정말 아픈지? 그게 확인 안 해보셨죠? 친구 말만 믿고 5천만 원을 준 거잖아요. 민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정말 지혜가 아픈 걸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싹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미숙이의 SNS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웃는 얼굴, 명품들, 고급 레스토랑.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가?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아무리 40년 친구라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 지혜가 정말 아픈지,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다 거짓말이었다면? 40년 우정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였다면?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어둠만 가득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미숙이한테 연락이 뜸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 나중에라며 급하게 끊었습니다. 지혜는 어때? 퇴원했어? 아직이야. 조금 더 있어야 한대. 선이야, 미안한데 지금 병원이라 나중에 통화할게. 뚝. 전화가 또 끊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면서 왜 2주가 지나도록 퇴원을 못하는 걸까요? 혹시 상태가 악화된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미숙이네 집 근처에 큰 종합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백혈병 같은 큰 병은 거기서 치료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백혈병 병동이 어디에 있나요? 7층 혈액종양내과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7층에 올라가니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지만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박지혜라는 환자 있나요? 28살 여성인데 백혈병으로 입원했다고 들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박지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지혜요. 이번 달 초에 수술 받았을 거예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한참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병동엔 그런 환자 없으신데요. 최근 한 달 입원 기록에도 없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병동은 아닐까요? 백혈병이면 저희 혈액종양내과로 오셔야 하는데요. 혹시 다른 병원 아니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다른 병원일 거야. 분명 다른 병원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시 물었어요. 이 근처에 백혈병 치료 잘하는 다른 큰 병원 있나요? 여기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인데요. 아, 차로 3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긴 해요. 그날 저는 그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박지혜라는 환자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혹시, 설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숙이네 동네에 사는 옛 친구 정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숙아, 나 선이야. 어머, 선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그런데 정숙아, 너 미숙이네 소식 들었어? 미숙이? 무슨 소식? 지혜가 백혈병 걸렸다며? 뭐? 지혜가 백혈병? 정숙이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며칠 전에 지혜 봤는데 멀쩡하던데? 뭐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봤어.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던데. 건강해 보이더라. 정말, 정말이야? 그럼, 내가 직접 봤는데. 선이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는 아프지 않았어요. 백혈병도 거짓말, 수술도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5천만 원. 제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거짓말로 가져간 겁니다.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미숙아, 나야. 전화 좀 받아줘.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0년을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날. 미숙이는 수줍음 많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선이야, 나 공책 살 돈이 없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하나 사줄게. 정말? 고마워, 선이야.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미숙이를 챙기기 시작한 게 20살 때 미숙이가 결혼한다며 울면서 찾아왔어요. 선이야, 나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신랑 집에서 예단이라도 준비해 오래.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300만 원을 모아서 미숙이한테 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었어요. 선이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미숙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30살 때도, 40살 때도, 50살 때도 미숙이는 늘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도와줬습니다. 친구니까. 하지만 미숙이는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친구 사이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번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거짓말까지 했어. 없는 병을 만들어내고 5천만 원을 가져갔어. 베개를 꽉 껴안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칼질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주말이라 집에 놀러 온 거였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요? 우셨어요?
아니야. 그냥 눈이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숙 이모한테 연락해 봤어요? 돈 갚겠다고 했어요? 그게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설마 아직도 연락 안 돼요? 응. 엄마, 이상하잖아요. 5천만 원이나 빌려갔으면 연락이라도 자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엄마, 혹시 사기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우린 40년 친구인데. 40년 친구면 뭐예요? 요즘 세상에 친구가 뭐가 중요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딸을 나무랐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오후 수진이가 간 후 혼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이야. 나야.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미숙아, 나 전화 몇 번이나 했잖아. 왜 안 받았어? 미안해. 바빴어. 바빴어?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미숙아, 나 물어볼 게 있어. 지혜, 정말 아픈 거 맞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미숙이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난 병원 가봤어. 근처 큰 병원 다 가봤는데 지혜 기록이 없더라. 또 침묵. 그리고 미숙이가 입을 열었어요. 선이야, 넌 날 의심하는 거야? 40년 친구를? 의심이 아니야. 확인하고 싶은 거야.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에이, 선이야. 실망이다. 친구를 이렇게 의심하다니. 미숙아, 나는 그냥. 난 정말 실망했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혜가 아파서 얼마나 힘든데 친구가 의심부터 해. 진짜 섭섭하다. 미숙아, 잠깐만. 내 말 좀. 나 바빠. 끊을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뭐지? 이게 뭐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게 잘못인가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3일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아들 민수가 찾아왔을 때 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미숙 이모한테 연락됐어요? 아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 포기하세요. 그 돈은 없는 거예요. 포기? 네. 차용증도 없고 이모는 연락도 안 되잖아요. 경찰 가봤자 민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내 돈은? 내 5천만 원은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순진하셔서 당하신 거예요. 이제 그냥 잊으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40년 전 사진첩을 또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20살 때 함께 간 여행사진, 30살 때 미숙이 결혼식 사진, 40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사진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미숙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웃음이었을까요? 미숙이는 정말 저를 친구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걸까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5천만 원은 제 전 재산이에요. 제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선희, 이제 싸워야 해. 내 인생을 위해서 60년을 착하게만 살았어요. 누구한테 미움받기 싫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늘 양보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젠 나를 지켜야 해.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미숙이한테 빌려준 돈의 기록이 있었어요. 20살 때 300만 원, 30살 때 500만 원, 40살 때 1천만 원, 그리고 이번 5천만 원까지 총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단 한 푼도. 휴대폰을 들고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법률 상담 센터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거든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40년 우정, 5천만 원, 거짓말, 연락 두절. 상담원이 조용히 들었어요. 차용증은 있으세요? 없어요. 친구 사이라 그런 건 안 썼어요. 그럼 증거는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기록 같은 거요. 계좌 이체 기록은 아니에요. 현금으로 줬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증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요? 희망의 불씨가 보였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싸울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40년 우정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제 노후를 지켜야 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착한 김선희가 아니라 싸우는 김선희가 될 시간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용증이 없으면 힘들긴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기록, 증인. 모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금으로 줬고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미숙이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숙아, 지혜 괜찮아? 언제 퇴원해? 돈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 모든 문자가 제 마음만 담겨 있었어요. 미숙이의 답장은 짧고 성의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직이야. 고마워. 이게 무슨 증거가 되나요? 한숨을 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주중인데.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가 들어와서 과일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밥 드세요? 응. 먹긴 먹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그게 입맛이 없어서.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숙 이모 때문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미숙이의 전화 5천만 원, 지혜의 병, 명품 가방, 제주도 여행, 병원 조사, 거짓말, 연락 두절.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휴지를 건네주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다 말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차용증은 있어요? 없어. 친구인데 그런 걸 어떻게 써? 40년 친구잖아. 수진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게 문제예요. 차용증 없으면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도 알아. 변호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그럼 증거는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라도 있어요? 통화는 녹음 안 했고, 문자는 있긴 한데, 제 휴대폰을 수진이한테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한참을 문자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증거로 쓰기엔 약해요. 구체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증거를 모아볼게요. 남편 친구 중에 변호사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자문받아서 최선을 다해볼게요. 수진아, 정말?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평생 가족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매일 집에 들렀어요. 변호사 친구한테 자문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계좌 이체 기록은 정말 없어요? 응.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접 줬어. 그럼 그날 CCTV는요? 은행 CCTV에 엄마가 5천만 원 인출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건 생각 못했네. 그리고 미숙 이모랑 만난 카페도 CCTV 있을 거예요. 엄마가 돈 봉투 건네는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어요. 수진이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엄마, 미숙 이모 주변 사람들 아는 분 있어요? 응. 미숙이네 동네 사는 정숙이 언니 있어. 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지혜가 정말 아팠는지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숙아, 나 선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선이야? 미숙이 딸 지혜. 며칠 전에 봤다고 했지? 혹시 그때 사진 찍은 거 있어? 사진? 잠깐만. 아, 있네. 카페에서 우연히 찍었는데 지혜가 배경에 나왔어. 그거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럼. 지금 보낼게.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지혜가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백혈병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수진이가 사진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날짜 확인해 볼게요. 이거 3주 전이네요. 미숙 이모가 수술했다고 한 바로 그 시기잖아요.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미숙 이모한테 돈 사기당한 사람이 더 있대요. 뭐라고? 남편 변호사 친구가 알아봤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대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분들 연락처 받았어요. 같이 고소하면 훨씬 유리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미숙 이모 고소하시려고요? 응.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망신만 당해요. 망신? 네. 친구 사이에 돈 때문에 소송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민수야, 5천만 원이야. 내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야. 그러게 처음부터 왜 빌려줬어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 지은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솔직히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차용증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기세요? 수진이가 나섰어요. 언니, 증거는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수진아, 넌 왜 괜한 일에 끼어들어? 민수가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괜한 일이요? 오빠, 이게 우리 엄마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친구를 고소까지 하는 건. 친구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5천만 원 사기친 게 친구예요? 수진이와 민수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엄마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못 도와드려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며느리 지은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빠는 원래 소심해서 그래요. 저만 있으면 돼요. 수진아, 미안해. 너희 둘 사이를 갈라놓았네. 아니에요. 오빠가 틀렸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엄마가 참아야 해요?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날 밤 수진이는 집에 남아서 저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인출 기록, 정수기가 보낸 사진, 미숙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캡처. 하나씩 정리하니 제법 쌓였어요. 엄마,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요. 정식으로 상담받아봐요. 그래야 할까? 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옆에 있잖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평생 혼자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다음 날 오후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친구분이시죠? 앉으세요. 저희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차용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역시 어렵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머님, 이 계좌 이체 기록 보세요. 변호사가 제 통장 사본을 가리켰어요. 5천만 원을 인출한 날짜가 여기 있죠. 그리고 같은 날 카페에서 피고와 만났다는 증거도 있고요. 카페 CCTV도 확보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제가 알아봤는데 가능하대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피고가 딸의 병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증거네요. 변호사가 지의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피해자가 더 있다고요? 네.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본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함께 고소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상습적 사기로 입증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100%는 아니지만 6070% 정도는 됩니다. 증거를 더 모으면 더 올라가고요. 정말요?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수진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겠을까?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갈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딸이 옆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났어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먼저 집에 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증거를 더 찾아야 한다는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옛날 일기장이 생각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꾸준히 써온 일기장이 서재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서재 책장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낡은 노트 여러 권. 20대부터 지금까지 써온 일기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1985년 20살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1985년 5월 3일. 오늘 미숙이가 울면서 찾아왔다. 결혼 자금이 없다고. 신랑 집에서 예단 준비해 오라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300만 원을 줬다. 미숙이가 정말 고맙다고 울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때 저는 20살. 편의점에서 1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다음 일기를 넘겼습니다. 1987년 8월 15일. 미숙이한테 결혼자금 300만 원 빌려준 지 2년이 됐다.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 오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미안하다며 또 울었다. 괜찮다고 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993년 11월 20일. 미숙이한테 또 돈을 빌려줬다.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 예전에 빌려준 300만 원은 아직도 못 받았는데. 하지만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야지. 2005년 3월 8일. 지혜가 일본 유학 간다며 미숙이가 찾아왔다. 유학비 1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우리 민수도 대학 등록금 내느라 빠듯한데. 하지만 미숙이가 그렇게 애원하는데 어떡하나.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 비상금으로 줬다. 2012년 6월 25일. 미숙이네 이사 간다며 또 돈이 필요하다고. 200만 원. 남편이 알면 화낼 텐데. 몰래 줬다. 일기장을 읽으며 계산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페이지마다 미숙이한테 준 돈의 기록이 있었어요. 마지막 일기까지 다 읽고 나서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푼도 갚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미숙이한테만 돈을 줬어요. 미숙이는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가 아니라 호구였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망함의 눈물이었어요. 40년이 거짓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우정이, 제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언니였어요. 선이야, 나야. 응, 언니. 저기,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정숙이 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데, 언니? 미숙이 말인데. 너 화내지 마. 무슨 일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제 동네 카페에서 미숙이가 친구들이랑 있는 걸 봤어. 그런데 정숙이 언니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 미숙이가 너 얘기를 하더라. 내 얘기? 응.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 미숙이가 웃으면서 선이를 봉이라고 부르더라. 봉.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응. 선이는 봉이라서 뭐만 하면 돈을 줘라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내가 직접 들었어.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이야, 괜찮아? 내가 말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니야, 언니.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괜찮아. 끊을게. 전화를 끊었어요. 봉.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40년 친구가 저를 봉이라고 불렀어요. 웃으면서 친구들 앞에서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60세 여자가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지친 눈빛. 이게 나야? 40년을 친구 위해 희생한 여자.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도 한 번도 받지 못한 여자. 그리고 그 친구한테 봉이라고 불리는 여자. 주먹으로 세면대를 쳤어요. 아팠습니다. 바보 같은 나, 멍청한 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거실로 돌아와 일기장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1985년 5월 3일 마이너스 300만 원. 1993년 11월 20일 마이너스 500만 원. 2005년 3월 8일 마이너스 1000만 원. 모든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2024년 10월 15일. 오늘 깨달았다. 나는 40년 동안 친구가 아니라 봉이었다. 미숙이는 나를 이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도 한 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봉이라고 불렸다.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는 건 멈췄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분노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미숙아. 넌 나를 친구로 본 적이 없었어.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지.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봉이 아니야. 휴대폰을 들고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증거 찾았어. 40년치 기록 다 있어. 내일 만나자.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소파에 앉아 일기장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기록, 40년의 희생, 40년의 거짓말. 이제 이 모든 걸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법정에 서서 미숙이 앞에서 이 일기장들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물을 거예요. 미숙아, 나는 정말 내 친구였어? 아니면 그냥 봉이었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증거 찾으셨다고요? 응. 이거 봐. 일기장들을 수진이 앞에 쌓아놓았습니다. 수진이가 하나씩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다 미숙 이모한테 준 돈이에요? 응. 40년 동안 총 7천만 원이 넘어.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갚았어요? 응, 단 한 푼도. 수진이가 일기장을 꽉 쥐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평생을. 수진아, 울지 마. 이제 이걸로 싸울 수 있잖아.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네.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날짜도 다 있고, 금액도 명확하고. 그리고 또 있어. 정숙이 언니한테 들은 얘기를 수진이한테 말했습니다. 미숙이가 나를 봉이라고 불렀다는 것.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0년 친구한테. 이제 알았어. 미숙이한테 나는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거야. 엄마, 이거 증인 신청할 수 있어요. 정숙 이모가 증언해 주시면 미숙 이모의 인격까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야겠지? 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대신 꿈을 꿨습니다. 법정에서 미숙이 앞에 서 있는 꿈이었어요. 제 손에는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봉이 아니다. 법원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꽉 잡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줬어요. 피고석을 봤어요. 미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마주보게 되다니. 미숙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 원고 김선희는 피고 박미숙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어요. 게다가 피고는 허위 사실을 꾸며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딸의 병을 거짓으로 만들어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은행 인출 기록, 지혜의 건강한 사진, 정숙이 언니의 증인 진술서. 판사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답변하세요. 미숙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는 증여였지 차용이 아닙니다. 증여? 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 이 정도 금액을 주고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차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도 없으며 상환 기일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증여의 성격입니다. 미숙이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피고인 박미숙 씨 직접 진술해 보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미숙이가 일어났어요. 40년 만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미숙이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판사님, 저는 선희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40년 동안 서로 도우며 살아왔어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했습니다. 선희가 돈이 필요할 때 제가 도와줬고, 제가 어려울 때 선희가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숙이는 저한테 단 한 푼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5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딸 수술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선희가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빌려준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저를 제지했어요. 원고 측,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계속하세요, 피고인.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저한테 친구 사이에 갚는다는 소리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증여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숙이가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건 저예요. 거짓말쟁이. 원고 측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했습니다. 미숙이는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는 요즘 선희가 걱정됩니다. 갑자기 미숙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뭔 소리예요? 5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선희가 많이 변했어요. 기억도 자주 헷갈려하고. 미숙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한테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전화해서 왜 연락 안 하냐고 하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고 측 착석하세요. 판사가 소리쳤어요. 수진이가 저를 앉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러는 게 저들 전략이에요. 미숙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것은 피고가 최근 들은 원고의 이상 행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하기,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기, 돈을 줬다, 안 줬다 말 바꾸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판사님, 혹시 원고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치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없는 일을 있다고 믿는 것도 그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미숙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거짓말,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원고인,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가 경고했어요. 저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미숙이 측은 계속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일시간의 재판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판사가 말하고 퇴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숙이가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선희야, 이제 그만해. 내가 이길 수 없어.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선희 씨 아드님 되시나요? 남자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가 법정 밖에 와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함께였어요. 네, 그런데요. 민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박미숙 씨 남편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이 남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안 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가볼게요. 수진이가 민수 쪽으로 갔어요. 저는 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했는데? 나중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소송 취하하세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숙 이모 남편분이 3천만 원은 드린다고 했어요. 소송 취하하면 3천만 원? 며느리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 그게 현실적이에요. 5천만 원 다 받으려다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가족 명예도 생각하셔야죠. 동네에서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엄마 친구 고소했다고, 치매 걸렸다고, 별소리 다 나와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게 사실이라고요? 수진이가 분노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오빠는 엄마 편이 아니에요? 나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러다 엄마만 다쳐. 민수가 소리쳤어요. 오빠가 엄마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미숙 이모 편을 드니까. 나는 미숙 이모 편 안 들어. 그럼 왜 3천만 원 받자고 해요? 5천만 원 다 받아야죠. 현실을 봐. 차용증도 없는데 이기기 힘들어. 남매가 소리 지르며 싸웠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엄마, 너희 둘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나갔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 말 듣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 말도 맞아. 이기기 힘들 수도 있어. 아니에요. 우리 증거 많아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집에 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법정에서의 모욕, 미숙이의 거짓말, 민수의 회유, 동네 소문. 모든 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화장실 약장을 열었어요.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병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편해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까? 민수도 편하고 수진이도 걱정 안 하고 저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수면제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엄마 미숙 이모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대요.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어요. 뭐라고? 손에서 수면제 병이 떨어졌어요. 변호사님이 알아냈어요. 전부 같은 방법이래요. 친구나 지인한테 거짓 사연으로 돈 빌리고 안 갚기. 그럼, 네, 이거 상습 사기예요.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내일 피해자분들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고소하면 완전히 이길 수 있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면제 병을 봤습니다. 천천히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다른 피해자분들입니다. 변호사가 소개했어요. 50대 초반 여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박미숙한테 3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저도요. 저는 최순자예요. 2천만 원 빌려줬다가 60대 후반 여성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친구나 지인 관계를 이용해 거짓 사연으로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는 방식. 총 피해자가 6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실은 미숙이랑 20년 친구였어요.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적금을 깨서줬어요. 그런데 남편 사업은 거짓말이었어요. 남편분한테 확인해 봤더니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대요.
저도요. 시어머니 수술비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멀쩡하셨어요. 순자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거짓 사연, 동정심 유발, 그리고 잠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여러분, 이건 명백한 상습 사기입니다. 함께 고소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민사소송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형사고소로 가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그날 우리는 공동 고소장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6명의 피해자가 한 줄로 서서 진술했어요. 박미숙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9년간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40년 친구 사이 사기 사건, 피해자 6명 2억 원대. 저녁 뉴스였어요. 앵커가 뉴스를 읽었습니다. 수십 년간 친구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미숙이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언니였어요. 선이야, 뉴스 봤어? 미숙이 완전히 끝났다. 응, 봤어. 동네 사람들 다 알았어. 미숙이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어. 그날 밤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9년 만에 미숙이가 먼저 전화를 건 겁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선이야.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전화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미숙이가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제 와서? 선이야, 우리 40년 친구잖아. 제발. 친구? 넌 날 친구로 본 적 없잖아. 봉으로 봤지. 그건 내가 술 먹고 실수로. 실수? 19년 동안 6명한테 2억을 사기친 게 실수야? 선이야. 돈 다 갚아. 6명한테 전부. 그럼 고소 취하 생각해 볼게. 2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알아서 해. 끊는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의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습니다. 안 됩니다. 피해액 전액 2억 2천만 원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1억 5천? 전액 아니면 합의 없습니다. 협상이 계속되었어요. 결국 미숙이 측에서 굴복했습니다.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단 분할 납부로 일시불입니다. 안 되면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미숙이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대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2억 2천만 원 전액이 피해자들한테 돌아왔습니다. 제 계좌에도 5천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받았어. 돈 다 받았어.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이긴 거예요. 수진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하지만 형사처벌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었어요. 검찰이 기소했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미숙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집행유예 5년.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숙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숙이가 저를 봤어요. 40년 만에 진짜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숙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미숙아. 우리 우정은 여기서 끝이야.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민수가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제가 엄마 편을 못 들어드렸잖아요. 3천만 원 받으라고 했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넌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 알아. 아니에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세상 눈치 보고 체면 차리느라.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끝까지 싸우신 게 맞았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편이 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마워, 민수야.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며느리 지은이까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요즘 너무 좋아. 밤에도 잘 자고.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 강해졌어.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정숙이 언니를 만났어요. 선이야, 요즘 완전 달라졌다. 뭔가 당당해 보여.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자신감 있어 보여. 정숙이 언니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어쩌면 저는 60년 동안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착하게만 살려고 했어요. 미움받기 싫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숙이 언니가 조용히 들었어요. 미숙이한테 이용당한 것도 결국은 제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선이야. 싫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친구 관계가 깨질까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걸. 정숙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선이야. 정말 잘 싸웠어.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60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선명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썼어요. 2025년 4월 10일.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60세에 다시 태어난 김선희. 40년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고 치매 환자 취급까지 받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나는 봉이 아니라는 걸.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희 씨였습니다. 함께 싸웠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선희 언니, 저희 다음 주에 모임 어때요?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명동 어때요?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네.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났어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진짜 친구들이에요. 같은 아픔을 겪고 함께 싸운 사람들,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우정이 끝났어요. 7천만 원을 잃었고 1년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싸울 수 있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무슨 일이 와도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옆에는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60세 김선희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었습니다.